입니다. 우리나라 3-4번 아닙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아이고 어떻게 감히 아이고 아닙니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극고 사양을 하다가 단종이 이제 대놓고 이걸 이렇게 딱 넘겼어. 이거 들고서 딱 넘기니까 거절을 하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이거를 넙죽 받아서 엎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록이 노산군이 손으로 대보를 잡아 세조에게 전해주니 세조가 더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받고는 오히려 엎드려 있으니 노산군이 명하여 부액해 나가게 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 대보라는 건 국세입니다. 옥세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옥세를 들고 직접 세조한테 딱 주니까 세조가 이거를 받은 다음에 꼭 쥐고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이 이거를 부축해서 나가게 했다 라는 겁니다. 옥새를 품에 꼭 쥐고 부축을 받아서 나간 수양대군은 양위를 받은 그 날 바로 즉위식을 합니다. 아니 무슨 즉위식이 옆집 꼬마 대장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로 즉위식을 했을까요? 다 각을 재고 있었던 겁니다. 단종 주변 정리를 싹싹싹싹 한 다음에 아 요쯤 되면 이제 양위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고 줄 것 같으니까 몇 번 거절하다가 냉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즉위를 바로 한 거죠. 그렇게 1455년 6월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탄생합니다. 자, 근데 이 세조라는 묘호는 죽고 나서 아들 예종이 붙인 건데 계유정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가 붙은 왕들은 뭐 난을 수습하거나 나름 무언가 이제 공로 업적을 쌓은 왕인데 계유정난, 난을 수습한 왕이다 라고 해서 세조라고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도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 엎어가지고 왕 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다더라. 이거보다는 난을 평정한 세조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야지 조금 더 정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다가 무려 2년이나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왕이 된 세조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곧바로 단종 때 힘이 강했던 의정부 서사제를 없애버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6조에서 바로 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6조를 거쳐서 의정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왕한테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6조 직계제를 실시를 해서 본인이 직접 모든 정사를 보고받고 결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엎어서 얻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편을 잘 만들어야겠죠. 공신들을 책봉해줍니다. 자신을 도와서 계유정난을 일으킨 43명을 공신으로 책봉했는데 여기 되게 특이하게 무신이 19명, 환관이 2명, 천민 출신이 1명이 있어요.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이 공신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뭔가 공신이라 그러면 다들 막 무신, 문신 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 양반들만 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천민 출신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데려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환관이 공신이 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단종 옆에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관찰을 하고 막 군인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보고받은 것을 세조한테 다 일러줬겠죠. 이거 일을 해줬겠죠. 얼마나 정보를 퍼다날랐으면 공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신은 아니지만 나중에 공로를 따져가지고 상을 주는 논공행상을 할 때 상을 받은 사람 중에 시녀가 있었어요. 시녀가 또 공로를 인정받으려면 뭘 얼마나 했을 겁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시녀는 무려 김종서의 집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으로. 김종서의 집을 상으로 받으면 거기 있던 부인이나 딸이 다 시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유정난 때 자기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대역죄로 다스려서 직계 가족 중에 16세 이상은 전부 다 교형에 처하고요. 15세 이하 친척들이나 이제 그 이하 직계 가족들은 전부 다 공신집의 노비가 됩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은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냥 유배 보냈다가 나중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사약을 내립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도운 사람과 돕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죠. 포상을 내릴 때는 아주 확실하게 내립니다. 1등 공신한테는 땅, 전토 150결, 노비 13명, 백금 50냥, 시종 7명, 병졸 10명을 하사하고 직계 아들에게는 음직을 제수하며 자손은 죄를 범하더라도 절대로 사형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이 된 만큼 세조는 이제 대신의 힘이 너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믿을 사람들인 공신으로 요직을 채웠는데 이 공신으로 대신의 힘들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로 주요 요직 중에 77%가 공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77%의 주요 요직에 앉은 공신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조 시절 조선 역사상 유례 없는 경력인 4번의 1등 공신 반열에 오른 한명회와 한 번의 2등 공신 그리고 3번의 1등 공신에 오른 신숙주입니다. 이 신숙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세종 때 들어보셨으면 그 머리 좋아가지고 한글 창제에 기여한 그 신안인가 하실 테고 세조 때 들었으면 그 배신자 둘 다 맞습니다. 신숙주는 그 세종 때 세종의 총애를 받아서 총애의 상징인 일하다가 자는 신하 옷 덮어주기를 당한 신하였던 만큼 꽤나 총애받는 인물이었고 보통 30대 중후반에 붙는 과거에 20대 초반에 급제했어요. 완전 똑똑이에요. 그래서 이 지편전 학자 시절에 한글 창제에 기여하기도 했던 인물인 만큼 또 세종이 신숙주를 되게 아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종한테 말하기를 신숙주는 국사를 부탁할 만한 자이다 라고 할 만큼 아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종이 원픽이었던 신숙주가 세조한테 붙어서 단종을 배신한 거죠.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수양대군의 쪽에 붙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어요. 근데 이 신숙주의 영민함을 수양대군이 먼저 알아보고 신숙주가 수양대군의 집 앞을 싹 지나갈 때 불러가지고 야, 너 나하고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명나라 사신으로 갈 때 신숙주를 포함시켜서 데려가고 그에 대한 승진과 포상을 주어서 측근으로 포섭했는데 여기에 넘어갔을 수도 있죠. 혹은 어리고 뭘 모르는 단종보다는 세종 시절에 나름 한자리 하면서 능력을 검증받고 국정 운영 방식이 자기가 좋아했던 세종과 비슷했던 세조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에는 단종을 배신했다라는 점은 변하지 않고 이를 두고 당시 사람들은 하루만 지나도 갈변하는 녹두나무를 보고 금방금방 절개가 변하는 신숙주 같다 하여 그때부터 녹두나무를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전해 내려오는 썰 같은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내려오는 만큼 당시 신숙주에 대한 민심이 어땠는지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변절한 신숙주와는 다르게 끝까지 단종과의 의리를 지킨 신하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생육신과 사육신들입니다. 이 생육신과 사육신을 여러분들 되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생육신은 뭐고 사육신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육신은 살아서 단종의 복위를 꿈꾸며 절의를 지킨 6명의 충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남수, 남효온 등이 있고요. 사육신은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6명의 충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속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삼문과 박팽년은 세종 시절부터 신숙주랑 같이 이 집현전 학자였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단종 복위 운동을 실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없애버리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 이제 복수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꿈꿨냐면 계획을 딱 짜놨어.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릴 때 호위무사인 벼룬검이라고 해요. 이 호위무사들이 벼룬검인데 요중에 이제 성삼문의 아버지랑 유흥부가 여기 있었어. 바로 옆에 있다가 연회가 딱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냥 세조를 죽여버리고 한명회랑 신숙주 싹 다 죽인 다음에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라는 아주 심플한 계획을 짰어요. 우리 산문이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한명회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연회를 여는 자리가 좁다. 그러니 벼룬검을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사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사가 실패하면은 다음에 또 하면 되는데 이게 딱 꿈꿨을 때 바로 해버려야 되는 그 추진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겁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김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질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단종 복위 운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바로 그 밀고 된 사람들을 싹 다 잡아왔어요. 그리고 세조가 직접 추국을 합니다. 요 추국을 할 때 이 사육신들이 매우 세조를 빡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전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으리는 제 왕이 아니십니다. 전하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수양 나으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불에 달군 쇠로 허벅지를 뚫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숙주한테 성삼문이 네가 지금 세종께서 단종을 안으시고 세손을 안으시고 우리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던 걸 네가 잊었느냐? 네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신숙주가 세조 뒤에 숨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삼문이 화를 내면서 막 계속 나으리 이렇게 부르니까 세조가 화가 나서 팔다리를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진 고문에도 안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성삼문이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성삼문과 함께 유명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박팽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팽년은 별명이 집대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분야에 다 천재였던 거야. 되게 똑똑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조가 약간 이 박팽년은 욕심이 나는 거야. 내 옆에 두면은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 팽년아, 너 뭐 어차피 전에 나한테 그 장계 올릴 때도 신이 전하 이렇게 막 썼으니까 이미 너는 내 신하고 나는 네 전하니까 그냥 내 앞에서 네가 나 신하다. 나한테 전하라고 한 번만 불러라. 나한테 전하라고 부르면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박팽년이 저한테 임금은 선왕이신 단종전하뿐입니다.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이 나으리께 신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장계를 찾아보니까 그 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점을 다 빼가지고 클 거자로 만들었어. 교묘하게 자긴 한 번도 신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그리고 이게 되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성삼문도 너 나라에 녹봉 먹는 사람이 어떻게 신하가 아니냐. 내가 너 월급 준 게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나으리라 그러냐. 라고 하니까 내가 한 번도 당신에게 녹봉을 받은 적이 없다. 내 집에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갔는데 진짜로 그 언제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월급을 받았는지를 다 적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따리로 돈을 다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 집은 거의 무너져 가고 있고 제대로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근데도 단 하나도 내가 돈을 받지 않겠다, 녹봉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놓고 있었던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박팽년과 성삼문이 이제 둘 다 사망합니다. 나중에 하위지라는 사람은 거열형에 처해졌어요.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능지처참이라고 하죠. 소랑 이제 말이 이렇게 양쪽으로 막 쫙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찢어 죽는 그 거열형에 처해지고요. 유성훈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단종 복위 운동이 탄로났다라고 하자 칼로 자결합니다. 이렇게 죽은 충신들을 사육신이라고 하고 살아서 나중에 또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져요. 2차 복위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때까지 계속해서 충의를 지킨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생육신 중에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어요. 근데 스님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육신들의 시신을 다 수습을 했어요. 노량진에다가 사육신의 묘를 만들어줍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사육신들의 시신을 다 수습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남효원이라는 사람은 육신전을 써가지고 이 사육신에 대한 정보를 다 기록으로 남겼던 거죠. 사육신과 생육신과 또 2차 단종 복위 운동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신숙주가 단종의 제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 노산군을 끼고 난역을 일으키려 하니 노산군 역시 편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 단종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종이 사망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유배에 갔다가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영월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는데 이 사망하게 된 게
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기록에 남은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세조실록에는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서 졸하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졸했다는 건 이제 사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로써 장사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세조실록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병자록이라는 그 기록도 있는데 여기에는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통인 하나가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할 것을 자청하고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앉은 좌석의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 라고 해요. 원래는 사사가 되려고 했어요. 사약을 먹어서 죽는 거였는데 그 통인 하나가 신하 하인 한 명이 이 노산을 이제 끈으로 죽인 거죠. 그런 기록도 있고요. 숙종실록을 보면요, 이거는 실록의 기록이잖아, 정사잖아요. 숙종실록을 보면 믿지 못할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단종대왕께서 관복을 갖추고 마루로 나오시어 온 이유를 하문하셨으나 왕방연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때 앞에서 늘 모시던 공생 하나가 참아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9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아유 왜 왔냐 이러니까 아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생 하나가 하인 한 명이 아유 그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직접 노산을 딱 죽였는데 죽고서 몇 걸음 딱 떼기도 전에 9구멍으로 피를 철철철 쏟으면서 바로 죽었다는 거죠. 이런 믿지 못할 기록이 숙종실록에 있습니다. 혹은 요거 말고 단종이 아무것도 모르는 공생에게 활줄을 노끈에 이어가지고 내가 신호하면은 이제 힘껏 잡아당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끝에 자기 목을 매가지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생은 모르고 잡아당긴 거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실록마다 기록이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세조실록이잖아요. 세조 때에 있었던 일이고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적혀 있다 보니까 이제 세조실록의 이야기는 예로써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을 추정해가지고 추측한 바로는 이러이렇하더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종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딱 한 갈래로 좁혀집니다. 어떻게 됐냐면 단종이 사망한 뒤에 제대로 시신이 수습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단종의 시신을 동강에다가 유기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불쌍하게 여겼던 영월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왕이라고 이제 막 우리나라의 왕이었는데 영월에 유배 와가지고 어린애가 근데 몇 살이에요? 16살, 17살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고1이에요, 고1.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시신을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세조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두려움에 떨던 영월 주민들이 감히 단종의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엄흥도라는 사람이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해요. 단종의 시신을 왜 수습하기로 하냐면 단종이랑 조금 연이 있거든요. 어느 날 단종이 유배지에서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사육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울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단종이 막 같이 울고 있었는데 울면서 깼는데 눈앞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 너무 서러워가지고 한참을 펑펑 울고 있었는데 이 우는 소리를 들은 영월의 아전 엄흥도라는 사람이 단종이 있었던 데가 약간 섬 같은 데거든요. 섬은 아닌데 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 곳에 여기는 다 나무로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 같은 곳에 오게 됐는데 그 청룡포가 있어요. 바로 옆에 강 청룡포가 있는데 그 청룡포를 헤엄을 쳐서 단종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종을 달래줬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연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겨울 밤에 몰래 동강에서 단종의 시신을 건져가지고 들쳐업은 다음에 산으로 막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이걸 묻어주려고. 그래서 묘자리를 한참을 찾았는데 겨울이라서 온통 눈이 오니까 땅이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야. 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막 시신을 업고 산 높은 곳까지 계속 올랐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 노루 한 마리가 이렇게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흥도가 오니까 놀라서 달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루가 앉아 있었던 자리만
그 눈이 녹아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파서 단종의 무덤을 만들고 그 단종을 묻자마자 세조의 보복을 피해서 숨어 성을 바꿔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종의 무덤은 산 한가운데에 그냥 떨렁 묻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종의 무덤을 중종 때 찾습니다. 중종 때 어떻게 찾았냐면, 아니 묻은 사람이 도망쳐버렸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완전 그냥 무덤이 알려지지도 못한 채로 없어질 뻔한 거야. 이 영월에 이상하게 이 군수들이 부인만 하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갑자기 돌연사, 그냥 급사, 그렇게 연달아서 7명의 군수가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고 나중에 새로운 영월 군수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부임하자마자 이제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꿈에 어떤 사람들한테 질질질 끌려간 거지. 근데 끌려가지고 숲 한가운데 이렇게 떨렁 남게 됐는데, 거기에 한 임금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6명의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임금이 이놈을 처형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근데 옆에 있었던 한 신하가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 꿈에 있는 신하가 말려줘서 죽지 않고 꿈에서 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월의 군수가 마을을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어문도의 후손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단종의 무덤을 알아내서 제사를 지냈더니 그때부터 영월의 군수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기 힘든 이야기가 그냥 신화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데, 이게 선조 수정실록에 적혀있는 실화예요. 오늘 1분 조선왕조실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너무 늦게 보여드렸는데, 세조가 내가 왕이 될 쌍인가? 요거 그래서 막 그 보면은 이리의 상이다, 약점을 물어뜯어서 숨통을 끊어놓을 이리의 상이다, 수양대군은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관상. 근데 세조의 어진 초안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리의 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리의 상이라고 하는 그 역적의 상 세조의 어진 초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 컨텐츠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짠!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162년 몽골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태무진이에요. 태무친이라고도 불러요. 별명은 신의 재앙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칭기스칸이에요. 자, 칭기스칸 등장 이전의 몽골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대단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어땠고 그 이후는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자, 칭기스칸 등장 이전의 몽골족은요, 8세기 중엽에 등장했어요. 8세기 중엽부터 역사에 등장을 해서, 이 몽골족들은 흑룡강의 중상류 지역에서 목축이랑 수렵을 하던 부족이에요. 이들은 스스로를 영원한 불을 뜻하는 몽고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11에서 12세기 전후에 몽골 고원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몽골족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의 후손이래요. 단군신화처럼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거야. 늑대는 남성 전사를 뜻하고요, 흰 사슴은 여성 종교 지도자를 뜻해요. 그래서 이 둘이 낳은
바타차칸이라는 아이가 몽골족의 시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단군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몽골족이 처음 딱 나왔을 때 시대적 상황은 당시 여진족, 금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송나라가 남송으로 옮겨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 금나라는 같은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 요 나라에게 핍박당하면서 막 내가 너네들 다 부셔버릴 거야 라면서 복수심을 키워서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금나라가 딱 되었는데, 금나라가 실권을 딱 장악을 한 다음에 똑같이 자기들처럼 유목민족이었던 몽골군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했냐면 산하 제한을 했어요. 애들을 일정 이상 못 낳게 했어. 더 많이 낳으면 병력을 키워서 자기들을 치러 올 테니까. 아니 근데 뭐 우리가 들은 몽골족들은 뭐 엄청 다 강하고 말 다 잘 타고 그냥 금나라 다 엎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돼요. 당장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목민족들은 겨울이 되면 막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뭐 물도 찾아다녀야 되고 막 우리가 키우던 양들 막 잡아야 되고 말 잡아야 되고 막 먹을 거 없어갖고 풀뿌리 뜯어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가가지고 약탈을 해서 다른 부족들을 쓸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중소부족이 한 50개가 있었어. 유목민족 난중일기 1592년 4월 12일자 일기를 보면 4월 12일 맑다.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그리고 다음날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임진왜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임진왜란은 정확하게 조선 건국 200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외침도 많이 받고 막 되게 막 중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엄청 막 힘들게 이 조선을 일궈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동안 조선은 이렇게 크게 발발할 전투랄 게 별로 없었어요. 짜잘하게 그냥 여진족이나 왜구 등이랑 벌였던 소규모 국지전 정도만 있었지, 이렇게 왕이 도망갈 만큼 있었던 전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평화의 시대였던 거죠. 때문에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은 비변사라는 걸 만들어서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했는데, 이 비변사가 1517년에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상설기구가 아닌 임시기구의 성격이 좀 강했고, 변방에 되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야 비변사 모여라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방비가 상당히 허술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상설기구로 바뀌어서 이제는 다른 육조가 해야 할 일을 비변사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전쟁으로만 시작해서 점점 다른 일까지 다 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비변사가 상당히 커집니다.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가 되어서야 이게 약간 축소됐을 정도예요. 그때까지는 비변사가 막 그 왕세자비 막 이런 데 관련을 할 정도로, 간섭을 할 정도로 권력이 상당히 셌어요. 입김이 되게 센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이 비변사도 상당히 이 당시에는 허술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 직원이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갔다 와서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낌새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래여 인심이 동요되게 만드는데 이는 사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라고 반박해서
이 이황의 동인과 이의 서인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등 당파 싸움을 해서 결국 전쟁이 없을 거다라는 동인 쪽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다들 전쟁이 터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상당히 안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일본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일본은 1467년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후계를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온인에 난 이후에 전국의 각 지방의 영주였던 다이묘들과 그들의 가신, 무장들이 100년 동안 싸운 전투인 전국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이 통일전쟁의 영웅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다 모를 정도예요. 조선은 일본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 정확하게 왜 명나라를 치려고 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제 명나라를 왜 치려고 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일단 통일은 했으나 영주인 다이묘들은 오다 노부나가의 하인으로 시작해서 출신 성분이 상당히 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다이묘들의 군사력을 대외정복으로 돌리려고 했고, 이 무사들 역시 통일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뭔가 이제 고생했다 하면서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치고받은 거라서 전리품도 뭐 남은 게 없어. 뭐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야지 노략질을 하든지 뭘 훔쳐오든지 가져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을 표출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대륙이었다. 혹은 그는 아주 예전부터 명나라 침략을 생각해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우리는 곧 한양에서 매년 여름을 보내고 베이징에서 매년 겨울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그는 이미 이전부터 야욕을 불태워 오셨던 거죠. 혹은 명나라의 무역을 탐내서였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명분이 어쨌든 그에게는 조총으로 무장한 전국시대 때도 살아남은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은 최고의 무사들도 있으니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총이 이 당시엔 되게 좋은 무기였던 거예요. 얼마나 좋았냐면 조총이라는 이름 자체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데에서 이름이 유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총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총은 승자총통이에요. 이 승자총통은 보조사수가 꼭 필요합니다. 보조사수가 꼭 있어야 됐고 발포까지 9초가 걸리는 반면 이 조총은 3초 만에 발포가 가능하니까 승자총통으로 끙짝끙짝 야 불 붙여봐라 이거 야 조준 발사 하고 있을 때면 이미 사수랑 총 쏘는 사람은 다 죽었을 거란 얘기예요. 때문에 이 조총을 가지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었던 가토 기요마사에게 원정이 성공하면 명나라 땅 중에 20주 줄게 라고 약속을 할 정도로 머릿속에서는 이미 명나라로 넘어가는 길목인 조선은 이겨버린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 조선에 우리 중국 치러 갈 건데 안 싸울 거면 길 좀 비켜줄래? 라고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내면서 시비를 걸었고 임진왜란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던 조선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렇게 임진왜란 발발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거의 무혈입성했어요. 한양에.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함락이 됐냐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리 와봐. 이제 방심을 하고 있었기도 틀리다. 했지만 약속이 틀리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목적이 거북이냐. 조선이 이거 아니잖아요. 스테이크요. 조선은 스테이크 그냥 올린다고 명나라로 그랬잖아요. 가는 길목인 거예요. 하루 걸러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시간을 빨리 끌 필요 없어. 어차피 조선 우리 잽도 안 되는데 그냥 빠르게 치고 나가서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선조 딱 잡아서 우리 그냥 뭐 군량미 받고 편하게 명나라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때문에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된 건데 문제는 이 일본인들이 야씨 어디가 야 선조 어디 갔어 이러면서 딱 찾았는데 선조가 없어. 집에 딱 도착해갖고 집주인을 찾았는데 집주인이 없어. 뭐야? 이미 평양성으로 몽진한 겁니다. 자, 몽진이라는 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피난했다는 뜻입니다. 칠 줄 몰랐던 거지.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잖아요. 누군가가 일을 맡겼으면 아주 그냥 막 내가 막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신발을 가슴에 품어가지고 막 아주 그냥 뜨뜻한 걸로 내가 그냥 막 아주 그냥 따뜻하게 해줄 거야. 막 이런 생각하고 있고 막 잡히면 막 내가 너희들 손에 죽느니 내가 자갈하겠다 이러면서 막 할복 막 해버리고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래서 도착하면 당연히 선조가 거기서 이놈들 감히 너희가 우리나라에 하다가 이렇게 탁 사로잡힐 줄 알았는데 딱 도착하니까 선조가 없는 거지. 심지어 선조는 몽진을 가다가 임진강에서 발이 묶인 적이 있는데 그때 주위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 왕 아닙니까 하면서 집 문짝을 막 떼다가 이걸로 막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무사히 임진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조는 강을 건너서 평양까지 왔고 자신을 도와준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서 인가를 철거시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따라오면은 또 문짝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천혜의 요새였던 평양성까지 도착한 선조는 문을 열거라! 왕이 오셨다! 이리 오너라! 컴이여! 딱 이랬는데 평양성의 주민들이 성 입구를 막아섭니다. 네가 그 선조냐? 문짝 뜯어줬더니 집을 없앴다는 그 선조냐 네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분노해 있었던 거죠. 소문이 빠르잖아. 소문이 선조보다 더 빨라. 장난 아니에요. 막 나중에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용기구 막 들고 일어났다니까. 보이는 사람마다 막 족족 막 때려 죽이고.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분노할 만하죠. 우리가 믿고 있던 왕이 우리를 버리겠다는데. 자, 근데 이렇게 이 평양성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말라니까 선조가 당황하겠죠. 이거 아닌데? 이 평양성도 문을 열어줘야지 내가 이거 문짝을 뜯든지 도망을 치든지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들 들으라. 네, 더 이상 북쪽으로 진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음으로써 이곳을 지킬 것이니 동요치 말지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렇지 역시 선조와 왕이시다. 부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평양성을 뒤집어 놓으실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평양성 문을 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대거 이제 평양성에다 모아놓고 우리 이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이거 버텨보자 이래가지고 딱 대동강의 방어선이 함락 직전이란 이야기를 듣고 빤스를 또 합니다. 또 도망을 쳐요. 이거는 명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그 일본 놈들한테 잡히는 게 너무 굴욕적이니까 차라리 천자의 땅인 명나라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6월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자, 다시 이순신으로 돌아와서 우리 선조 이야기, 임진왜란 배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순신으로 돌아서 이순신은 4월 26일 선조로부터 물길을 따라 적선을 무찌르라 라는 명령이 내려오자 판옥선 24척과 협선, 포작선 등 총 85척을 이끌고 옥포에서 약
30척 정도의 외선이 정박해 있는 걸 보고 전투를 시작하는데 이순신의 함대를 본 왜군이 먼저 응전했고 조선의 수군들은 이들을 포위하면서 총통을 쏘아 외선을 공격해 단 한 명의 전사자 없이 26척을 격침시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해전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입니다. 이후 하포해전, 적진포해전 등을 거쳐 1차 출정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를 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투가 상당히 많고 23전 23승이기 때문에 졌습니다, 이겼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순신이 나갔다 하면 그냥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해전이 있었다 그러면 아 거기 나가서 이겼구나, 그런 해전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중요한 몇몇 해전들만 조금씩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해전들은 그냥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9일 2차 출정을 나가서 사천포구에서 일본군 400명과 일본 함선 12척이 정박해 있는 걸 보았으나 썰물 때라서 물이 막 이제 조선군 쪽으로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군의 진입이 힘든 상황이라서 그냥 배를 돌려서 후퇴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본 일본군은 와 쫄리네. 아이 뭐 쫄리니까 튀는구만. 야 이거는 우리가 가서 잡으면은 우리 장난 아니겠는데? 제가 이순신인가 그거야? 야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배를 몰고 쫄쫄쫄쫄 따라가요. 겁도 없이 12척 딱 몰고 탁 트인 사천 앞바다에 딱 따라갑니다. 근데 아니 그냥 썰물이라서 내버려 줬던 애들이 갑자기 따라오네. 아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유리한 상황이 되자 조선군은 곧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군들이라고 해도 넋놓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공격하네, 이게 아니야. 나름 평소처럼 백병전을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뭔가 막 영화에서도 보고 막 드라마에서도 보고 백끼리 막 싸우면은 막 쿵쿵 부딪히면서 막 옆을 부딪혀라 막 이러면서 막 백끼리 들이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무 배잖아 이게. 나무 배니까 배가 부딪히면은 상대방 배도 부서지겠지만 우리 배도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일본은 왜구라고 해서 해적지를 고려 때부터 했던 애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뭔가 이제 대를 물려 내려오는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어부도 있고 뭐 농부도 있고 하다면 일본은 이제 이 집안이 막 약간 해적 집안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베테랑 노략질러예요. 해적이 가업이야. 왜구들 진짜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노략질러들은 어차피 자기가 이겨서 가져갈 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시키면 우리가 또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고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손상시키지 않고 최대한 아무런 공격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는 그냥 진짜 그냥 완전 빠른 배 있죠. 진짜 막 와 이러고 가가지고 배에 딱 가까이 붙어. 그런 다음에 갈고리를 딱 건 다음에 사다리를 탁 놔가지고 상대방 배에 들어가서 등선 육박전을 하는 겁니다. 속도에 몰빵해가지고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탈취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배를 안전하게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게다가 특히나 이 일본에서는 전국시대 때 다져진 무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전에 아주 특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육상전으로 붙으면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 정도예요. 심지어 얘네들 조총도 있잖아요. 자, 근데 반면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려 때부터 노략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구들을 때려잡는 방법이 특화되는 겁니다. 이 왜구들을 상대하기가 편하게 갈고리 딱 걸고 사다리 딱 걸면 판옥선이 2층으로 돼 있거든요. 2층에서 화살을 그냥 막 쏘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그래서 상당히 높은 구조고 이러한 판옥선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해상전에 강하겠죠. 때문에 이
이번에 사천에서 만났던 일본군 역시 평소처럼 갈고리 딱 걸어가지고 사다리를 딱 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배가 막 포를 쏴. 천자총통이라는 막 포를 막 쏴 공격을 해. 이게 아닌데 갑자기 배에서 포가 날라오네 하고 정신없어. 얘들아 빨리 백병전이다 배에 올라타라 해가지고 배에 딱 올라탔는데 밑에 막 가시가 박혀. 아이씨 뭐야 이러면서 딱 봤는데 철로 딱 막아서 송곳이랑 못, 가시, 칼 이런 거를 막 꽂아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거북선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왜구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구들 특화 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백병전을 해야 되니까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는데 병사가 없어. 가시가 막 있어. 어떻게 막 이걸 뚫어? 안 되잖아요. 아예 얘네들이 특화된 백병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포가 있나요? 포도 없어요. 배 해봐야 그냥 빠르게 가는 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잘하는 걸 이순신이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 전투가 바로 사천해전인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유성룡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적의 총알을 맞아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진 않았으나 어깨뼈를 깊이 상한 데다 아물지 않아 늘 진물이 흘러 고생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때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우리 같았으면 어이구 이거 찢어지셨네요. 이거 총알을 빼내고 빨리 꼬매가지고 어떻게 스포를 붙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바닷물로 씻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따가웠을까. 아무튼 이렇게 부상을 입었으나 이순신은 연이은 당항포해전, 율포해전에서도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원래는 서해를 통해서 수군을 북상시켜 육군은 선조를 잡으러 가고 해군은 육군을 지원하고 식량이랑 무기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서해로 가는 족족 이순신한테 다 막히는 거예요. 한 번도 뚫을 수가 없어. 가는 족족 입구 컷을 다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열이 받습니다. 장수들을 모아서 부산포로 집결시켜요. 그렇게 115척의 배를 이끌고 여수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순신이 우리가 얘네들이 전열을 다 가다듬어서 준비 다 하고 오는 걸 기다려서 방어를 하느니 차라리 먼저 쳐들어가서 기세를 꺾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7월 6일 원균과 합류하여 총 56척의 전선과 3척의 거북선으로 함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늘 그렇죠. 쪽수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전에는 얘네들이 거북선에 대한 자료도 없었고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서 당했다 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나를 잡겠다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제와 고성 사이에 도망치기 어려운 위치인 한산도 앞바다로 왜군을 끌어들입니다. 판옥선을 소수 보내가지고 한 5척, 6척 보내가지고 빵빵빵 포를 쏘면서 왜군을 막 공격하는 척 하다가 이거 안 되겠나. 이런 일본군들이 쪽수가 너무 많군. 우리는 후퇴해야겠다. 후퇴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을 막 하는 거야. 도망치는 척을 막 해가지고 이 왜군들이 오라 이거 봐라 아주 쫄았구만 이거 따라가 봐야겠구만 이래가지고 우르르 이거 73척의 배를 이끌고 한산도 앞바다까지 딱 도착합니다. 자 그러자 매복하고 있던 50여 척의 조선 함대가 일자로 촥 대기하고 있다가 적군들이 밀고 올라오니까 후퇴를 하고 있었잖아요. 일본군들에게 등을 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배를 돌려라 하는 순간 촥 하고 돌더니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지고 일본군 배를 다 포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 끝으로 촥 펼칩니다.
이게 바로 하객진이다. 날개를 딱 폈다. 그래서 이 날개 양쪽에 끝에 거북선이 있는 거야. 거북선이 딱 양쪽에 있어가지고 따당타당 막 포를 막 쏘니까 왜군들이 가운데로 점점점 밀리겠죠. 그래서 놀래서 야 이거 빠져라 빠져라 하는 배랑 영문도 모르고 뭐야 앞에 뭐야 막혀 왜 들어가 하는 배랑 섞이면서 전열이 흐트러져서 우왕좌왕하는 이때 이제 판옥선이 때려 부수는 거죠. 집중 공격해서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군은 겨우 14척의 배만 이끌고 도망쳤고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앙골포에서 싸운 앙골포 해전을 치르면서 성공적인 3차 출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자 이 한산도 대첩 때 너무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이 버티고 있는 조선 수군과는 전투를 금지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군은 아예 서쪽으로는 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순신은 뭐 이렇게 딱히 어딜 막 맞고 쳐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일본군이 자기만 보면 슬슬 피하니까 뭐 어떻게 싸울 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왜군이 병력을 김해에 집결시키고 군수물자를 옮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를 들은 이순신은 일본군이 철수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에 부산을 타격해서 승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먼저 출전을 합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에 약 5번 정도의 기습 공격이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니까 이 왜군의 배가 470척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470척이면 이거 못하겠는데 우리 괜히 왔는데 부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470척이 쫙 있는데 이순신이 배를 몰고 딱 가니까 이 왜군들이 배를 버리고 막 산으로 도망가. 이순신이다 이러더니 막 배를 버리고 도망쳐가지고 산에서 막 따당따당 총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6명 정도의 전사자가 났으나 승리했고 이때 일본군의 배 100여 척 정도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 본진이었던 일본군을 쓸어버린 거죠. 근데 아마 이때가 이 이순신 장군의 전투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전사자가 많이 난 전투일 거예요. 6명 전사자 나서 꽤 욕먹었을걸요? 자, 그리고 1593년 8월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이 되는데 이 직책은 경상, 충청, 전라 등 3도를 통솔하는 종이품관직입니다. 그리고 초대 통제사가 바로 이순신이에요. 짠! 전시라서 새로 생긴 겁니다. 빠밤! 자, 그리고 그쯤에는 이미 명나라와 일본 간의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전쟁도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서로 전열을 가다듬고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국하고 일본이 협상을 하다가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무슨 뭐 납치 통상 뭐 황려할지 뭐 이러면서 중국의 그 황려를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시를 보내라. 무슨 뭐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는 일본한테 바쳐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듣고 정유년에 재차 난이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졌어. 이순신은 이제 준비가 됐어. 우리 어차피 이제 막 준비 다 해놨고 막 이제 한 300여 척 정도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 이겨야겠다. 우리 뭐 한 번 더 이제 일본군 쳐들어오면 이제 막 그냥 장난 아니야. 이번에는 다 그냥 헤쳐먹을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러고서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순신이 끌려갑니다. 일본에서 가토가 부산으로 상륙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선조가 이순신한테 가서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순신이 딱 보니까 각이 안 나오거든요. 이순신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막 뛰어나서 말도 안 되는 전투에 나가서 그냥 이겨버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이기긴 했지만 그건 속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판만 나간 거예요. 근데 각도기로 재보니까 이건 도저히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능력인 거죠. 이길 수 있는 각을 잰 거. 킬각이 안 나올 때는 살인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킬각이 안 나왔거든. 근데 어떡해요? 왕이 까라면 까야죠. 어떻게 꾸역꾸역 뭐 한 70척 정도 이렇게 몰아가지고 부산을 타격을 했는데 이미 그 유명한 가토라는 사람은 상륙을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른팔입니다. 이 가토는 상륙을 한 뒤였고, 별 소득 없이 돌아오니까 원균이 이제 비꼬기 시작합니다. 내가 갔으면 잡았을 텐데. 아이고 무슨 뭐 이순신이다 뭐다 아주 그냥 뭐 잘난 척을 그렇게 하더니 에이 그 꼴 좋다 라면서 바람을 넣었고, 자기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평행선까지 막 도망을 쳤는데 이순신은 연전연승을 하면서 이미지도 좋고 백성들은 점점 이순신 이러면서 이순신이 있는 지역에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조가 봤을 때는 이거 여기는 거의 뭐 이순신 나라 아니야?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선조한테 가면은 괜히 그냥 막 우리 이길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가 이성을 지켜서 뭐 다 해놓고 자기는 빤스러 날 거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거기를 간 거죠. 근데 선조 입장에서는 뭐야? 나보다 인기가 많잖아. 이거 뭐야 이거? 꼴보기 싫은데 아주?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못마땅해 하고 있던 선조는 이때다 싶어서 전시의 항명은 사형이다! 라면서 1597년 1월 이순신은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명목으로 파직을 시키고 서울로 압송하게 됩니다. 짤랑짤랑 그대로 그냥 잡혀간 거예요. 항명했다고. 자, 그렇게 2대 3도 수군 통제사는 원균이 옵니다. 원래 이 원균이 전남 좌수사를 맡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류성룡이 천거를 해서 이순신이 가져가 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이순신을 치워버리고 3도 수군 통제사니까 원균한테는 이제 만회할 기회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3도 수군 통제사가 딱 돼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 3도 수군 통제사야. 내가 이제 다 해줄 거야. 내가 다 이길 거야. 이순신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 무슨 뭐 지가 뭐나 한다고. 아주 그냥 뭐 공이 무슨 뭐 전술을 모릅니다. 아주 웃기고 있어. 내가 다 이겨줄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진짜 상황이 안 좋거든요. 부하들은 자기를 하나하나 챙기던 이순신한테 이미 충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상사인 이순신을 막 까는 원균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 병사들이 말을 안 들어 먹어. 심지어는 자기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면서 깐족거렸던 그 전투, 자만했던 부산 앞바다에서 전투를 치르는 게 너무 자기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병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병사들이 이게 활약이 별로 안 좋네. 배가 아직 좀 안 좋아. 수리를 해야겠어. 이러면서 미적미적거립니다. 그러자 권율이 답답했는지 찾아와서 원균의 곤장을 때려버립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곤장을 때려버려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통제사 원균은 매양 육로에서 먼저 안골포 등 적을 치라고 미루면서 바다로 나가 군사작전을 벌여오는 적을 막을 생각이 없으니 신권율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전령으로 혹은 돌려보내면서 호되게 나무랐고 3번이나 도채찰사에게 군건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권율이 봐도 답답한 거예요. 말로는 아주 그냥 육로에서 그거 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정말 깝깝하네 이순신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딱 오니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볼기짝을 맞고 혼난 원균은 160척의 판옥선과 2척 정도의 거북선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가서
7,000량 해전을 딱 버리는데 개박살이 납니다. 갔다가 그냥 이제 배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임진왜란 중에 조선의 수군이 유일하게 패한 해전이에요. 심지어는 정말 굴욕적이게 바다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당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아예 싹 다 몰살을 당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부딪혀봐야 승산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배설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미리 도망을 친 거예요. 뭐 남들이 보기엔 되게 치졸할 수 있죠. 막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막 배를 빼버리냐 그래가지고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전설의 12척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배설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미리 도망을 쳤고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긴 좀 민망한 거잖아. 선조가 지난번 경의 관직을 빼앗고 죄를 주게 한 것은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르는 데서 온 곳이요. 그래서 오늘날의 패전의 욕을 보게 된 것이니 그 무엇을 말할 수 있겠소. 라면서 돌려 입이 있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라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다시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데 군인이 한 120명 남아있고 배가 12척밖에 없는 거지. 내 300척 어디 갔어? 이게 내 배사 어디 갔어? 잠깐 갔다 오니까 없어져 있어. 자, 그래서 이때 때마침 선조가 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면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권율 장군과 함께 싸우시오 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이때 명대사를 딱 치죠. 미천한 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미진불사 상유시비 그 명대사 딱 날리는 거지. 자, 왜 이렇게 근데 이순신은 왜 이렇게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 왜군들을 막아내려고 했을까요? 커피 어딜까요? 바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바다를 포기하면 일본군의 보급이 원활해지는 거거든요. 원래 이 일본군이 왜 이렇게까지 수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급을 꼭 수로로 하려고 했냐면 육로로는 보급이 제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길이 잘 안 닦여 있고요. 이 부산 끝에서부터 서울까지 지금이야 SRT 타면 2시간 반이면 가지만 이때는 사람이 그냥 말 타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총알 싣고 총 싣고 식수 싣고 군량미 싣고 막 이래가지고 바글바글 막 싣고 이거 끌고 가야 되잖아. 근데 가다가 지치잖아요. 수레길 안 좋고 산길이고 우리나라 70%가 산인데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 지형을 뭘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끌고 가다가는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거 군량미 까먹다가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 올 때는 군량미를 싣고 왔는데 도착해보니 없네요. 배가 고픈데 밥 한 끼만 주세요. 이렇게 할 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육로로는 각이 안 나오니까 굳이 수로를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순신이 들어오는 족족 보급 입구 컷을 다 쳐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다를 포기하고 이순신 역시 육지로 갔다면 일본군한테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제대로 전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일본은 지금 칼 갈고 왔죠? 일본은 지금 사무라이에 막 지금 다이묘들 막 무사들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 이미 우리는 막 명나라를 쳐야 된단 말이야. 때문에 이순신은 사람도 없고 배도 없다. 근데 바다도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한 번으로 적의 사기를 꺾어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이제 군인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막 사기가 막 우와 이순신 이순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다 나가지고 막 싸울 수 있어. 우리는 이순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이 어디를 가느냐? 진도와 육지 사이에 울돌목이라는 곳을 갑니다. 여기가 명량이에요. 울돌목이 왜 울돌목이냐면 돌이 암초가 워낙 많은데 이 암초가 파도에 부딪히면서 우는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돌이 우는 곳 울돌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암초가 엄청 많고 물살이 밀물썰물에 맞춰가지고 물이 촥 들어왔다가 촥 빠지다가 물살이 회오리를 치고 병목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으면 완전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멀리서 이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류가 엄청 험한 곳이에요. 아마 지금 가셔도 그 정도의 물살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울돌목 가시면 그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자, 근데 이렇게 지형상 좋지 않은 곳이 얘기했듯이 골목이 좁잖아요. 근데 이 좁은 골목에 12척이 막고 있으면 어때요? 일본군이 뭐 100척이 들어오든 300척이 들어오든 500척이 들어오든 골목 들어올 때는 어쨌든 조금씩밖에 못 들어온단 말이야, 유입이. 그러니까 12척으로 막고 있다가 이 조금씩 진입되는 배들을 깨부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군은 분리할 줄 알면서,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면서 왜 굳이 부득불 그 사이를 막 끼워서 들어왔을까요? 그냥 조금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울돌목이라는데 그 뭐 조리도 힘들다고 하고 쑥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울돌목을 피해 간다고 해도 조류가 잔잔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게다가 이 배 어때요? 격분들이 직접 사람들이 놓아젖고 있죠. 죽어요, 죽어, 이거 하고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최단 거리를 선택하는 게 일본군한테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서 아주 치밀하게 밀물이랑 썰물 때의 시간까지 계산해서 전투를 준비해요. 그렇게 정효제란 때 13척의 배가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133척의 왜군을 막은 해전인 명량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해군의 숫자에 대해서 133척이다, 아니다 300척이다, 아니다 500척이다 라고까지 말이 정말 많지만 난중일기에는 130여 척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 130여 척인 걸로 합시다. 사실 지금 130여 척이든 뭐 300척이든 이순신이 대단한 건 변함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막 준비해가지고 12척 이제 딱 막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막 저 멀리서 일본 군들이 막 몰려 들어와. 막 130척이 막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데 이순신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딱 되니까 다들 공격! 이러면서 앞으로 막 나가거든요. 앞서 나가니까 뒤에 있는 배들 어때요? 일제히 가만히 있어요. 이거 약간 그런 거죠. 자, 너희들 청소하고 싶은 사람 지원자 앞으로 나와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들이 눈 감고 뒤로 한 발짝 딱 물러나가지고 그래 너야?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돌격! 이러고 앞으로 갔는데 아무도 안 와. 정말 배 딱 딸랑 한 척이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출정한 배는 13척이에요. 12척이 남아 있었지만 한 척을 급하게 이제 만들어 와가지고 13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12척이 가만히 있어요.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좀 미친 짓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순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죠? 선택지 1번. 부른다. 이리 오니라. 부른다. 자, 근데
불러서 올 애들이었으면 공격했을 때 왔겠죠? 안 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선택지 2번. 배를 돌려서 애들을 설득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자, 근데 만약에 기세등등하게 공격해가지고 한 대가 딱 갔는데 갑자기 아닌갑다 하고 뒤를 딱 돌아가지고 오면 어때요? 겁에 질려서 전진도 안 하고 있던 애들이 이순신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우리 도망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본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순신은 혼자 죽기로 결심하고 갑니다. 백여척을 상대로 싸워요. 소용돌이를 이용해가지고 막 어떻게 싸우는데 싸우는 과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이겼는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백여척을 상대로 막 고군분투하면서 막 싸워요. 거의 피해도 없이 막 혼자 나와가지고 막 일본군 배에 막 세척을 불태우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뒤에서 보고 있던 배들이 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눈치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막 한 대가 나와가지고 이순신이 우리 장군인데 우리 막 그동안 막 연전 연승 다 이기신 분인데 혼자 나와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있어. 우리가 볼 낯이 없죠. 자, 이제 눈치가 보이죠? 양심에 찔리죠? 두 척이 슬금슬금 접근합니다. 장군님, 저희가 격군들이 힘들어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일로 와봐. 진짜 너네 진짜 급해서 내가 봐준다. 일단 왔으니까 우리 같이 죽자. 이러면서 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이미 완파시킨 배들 뒤따라서 같이 반파시킨 배들로 일본군은 이미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물살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번에는 일본군들이 밀려와서 막 반파되고 완파되고 막 뒤 백해 백 후진 없냐 후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때다 우리 도망치자 이래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 쪽을 밀어주고 일본군이 뒤로 밀리는 물이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 조선군과 이미 그냥 막 걸레짝이 돼버린 외선이 뒤얽히면서 외선이 그냥 그대로 빠져버려요. 자, 근데 아무리 이순신이고 무슨 울돌목이고 해도 무슨 열척 상대로 백척이 그냥 막 이렇게 막 후진하는 건 너무 좀 찌질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순신은 아주 영리하게도 뒤에다가 어선을 1000척을 띄워놓습니다. 빡! 어선을 다 모아가지고 뒤에다가 다 배치시킨 거예요. 수군인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니까 이미 이제 일본군들은 앞에 보이는 것만 싸우기도 급급한데 저 멀리 보이는 게 어선인지 전선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겠다. 이거는 밀고 들어가도 우리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본군을 몰아낸 이순신 장군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썰물이야. 따라가. 이제 막 그냥 다 죽여버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호다닥 도망갑니다. 호다닥. 태안반도 근처까지 후퇴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한 80km를 이동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외선들이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거 우리 알았어. 이 좁은 골목에 어떻게든 우리 방법을 세워가지고 쳐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딱 쳐들어갔는데 그 울돌목에는 우리가 부서진 배 흔적밖에 없어. 이순신이 없어. 뭐지? 근처에 있을 거다. 얘들아 찾아라. 이라고 찾았는데 없잖아. 그리고 계속 찾았는데 날씨가 이제 추워지거든. 이때가 딱 진눈깨비가 날릴 날씨인 거예요. 11월, 12월 이때쯤이니까 엄청 춥거든요. 격군들도 어떻게 졌나요? 추워요,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 때문에 수색을 포기하고 뭔가 우리 귀신한테 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순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투에 이기고 1598년
침략을 시작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끝나나요? 이제 드디어 왜군들이 다 이제 물러가나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이순신은 그대로 두면 왜구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왜군을 쫓아가서 섬멸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에요. 자,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가슴에 흉탄을 맞아 전사했는데 자신의 죽음을 알려서 이 아군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이순신 장군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이순신 장군이 곧바로 부대를 끌고 개선해 전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가 바로 무의공 이순신. 우리가 아는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인 부하장수 무의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보다 9살이 어렸던 이순신은 어렸을 때 1577년 활쏘기 장원 묵과를 급제했던 인물로 전라도에서 만나서 친해져서 임진왜란 내내 함께 활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함께 승경놀이도 했다라는 등의 기록도 있고 충무공이 백의종군하게 되자 제일 먼저 술을 들고 찾아와 밤새 위로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을 만큼 둘이 정말 친했어요.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무의공 이순신이 끝까지 이 부대를 이끌어서 노량해전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순신이 사망하고 전설이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이순신이 사망하던 날 유성룡이 관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선조는 아주 축의금 10만 원 보내겠다. 응, 나도 지금 10만 원 보내는데. 아, 왜 이렇게 뿌였냐 이거. 에이.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 처리 잘하는 유성룡한테 모든 걸 다 맡겼거든요. 권력이 유성룡한테 다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성룡이 전쟁 기간 동안 엄청난 책임을 맡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마침 명나라 쪽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나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도 선조는 유성룡이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성룡은 이미 명나라는 끝날 건데 굳이 이런 문제에 휘말려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다 싶었던 반대 세력들이 북인들이 유성룡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유성룡이 조선을 일본에 넘기려고 했다라는 식의 거짓 상소를 올려서 매국노로 몰아간 거예요. 그리고 선조는 못 이기는 척 탄핵을 받아들이고 류성룡을 파직시킵니다. 이 류성룡이 파직당하던 그 날이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날이에요. 이후 이 류성룡은 호성공신 2등의 책봉이 되었으나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고 초상화 때문에 안동까지 찾아온 조정의 화가를 그냥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날짜 봐, 진짜 절묘하죠. 자, 그리고 이후 오견정사에서 외부와 소통마저 다 끊어버리고 후대가 경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징비록을 집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임진왜란의 기본 배경 설명,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몇몇 장수들, 그리고 류성룡, 이순신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한국 컨텐츠 오늘 컨텐츠는 호주에서 있었던 전쟁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호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넓고 푸르른 그 들판 위에 캥거루랑 왈라비가 막 뛰어다니고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는 코알라가 엉덩이를 긁으면서 자고 있고 하천에는 오리 너구리가 헤엄치고 뭔가 아름답고 자유로운 야생의 땅 같은 이미지가 좀 있죠. 자, 이렇게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이유는 호주가 독립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있는
있는 동물 중에 80%가 호주에만 서식하는 토착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만약 동물이든 식물이든 외래종이 들어오게 되면 생태계 교란이 생겨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폐쇄적인 생태계인 만큼 만약 흐름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복구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생긴 사건이 바로 호주의 회색 토끼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호주에는 원래 토끼가 없었다고 해요. 평화로운 호주에 토끼가 한 마리도 없었다니 매우 신기하지만, 어쨌든 호주에는 토끼가 아예 없었고 1788년 집토끼가 몇 번 반입이 된 적은 있지만 야생에서 토끼가 살기 시작한 때는 1859년부터입니다. 자, 토끼가 호주에 살기 시작한 연도가 정확하게 있다는 것부터가 조금 쎄하죠. 야생 토끼가 호주에서 살기 시작한 이유는 영국에서 호주 빅토리아주로 이주한 영국인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농장주 때문이었습니다.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거주할 때 사냥을 상당히 즐겼는데 호주로 이주를 하고 나서는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딱히 사냥할 동물이 없었던 건지 보호받는 동물이라서 사냥을 할 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호주에서도 영국에서처럼 사냥을 하고 싶었고 영국에 있는 사촌에게 야생 토끼를 몇 마리 보내달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호주 남동쪽 끝인 빅토리아주 남부에 영국 회색 토끼 24마리를 들여와서 방사합니다. 물론 토끼를 그냥 다 풀어놓을 생각은 아니었겠지. 처음에는 24마리를 다 잡을 생각이었겠죠. 근데 계획대로 토끼를 전부 다 사냥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관리소홀로 몇 마리의 토끼가 야생으로 도망쳐버렸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같았어도 그랬겠죠. 토끼가 많아봐야 토끼고 사람을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귀여운 토끼가 많으면 좋죠 왜. 그런데 그게 그냥 귀여울 만큼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늘어나면 또 잡으면 되지. 사냥감이 늘어나네.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호주에 토끼가 없었던 만큼 여우나 늑대 같은 토끼의 천적 역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풀 좋고 물 좋고 땅 좋은 호주에서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번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토끼는 일단 교미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리고 자궁이 2개라서 임신을 하고 있는 중에도 또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마리가 1년에 30마리에서 40마리까지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30-40마리의 아기 토끼들은 생후 3개월 이후부터 임신이 또 가능해요. 자, 이렇게 놀라운 번식력으로 도망친 몇 마리의 토끼들은 3년 만에 수천 마리가 됐고 10년 만에 수천만 마리가 됩니다. 순식간에 이 토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토끼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토끼들이 모여서 와 이렇게 막 두두두 뛰잖아. 그러면 땅이 들썩들썩거리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확 토끼가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호주에서는 Rabbit Pest 라고 불렀대요. 토끼 흑사병. 그만큼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자,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토끼들은 호주에 토끼 굴을 팔 거 아니에요. 토끼들이 살려면 토끼 굴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주 땅을 막 파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땅을 파기가 좋은 환경이었던 거야. 땅이 딱딱하진 않았나 봐요. 적당히 무른 땅이었는지 호주의 땅을 다 뒤집어 파서 토끼 굴을 만들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호주에 있는 풀과 나무 뿌리까지 싹 다 먹은 거야. 근데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냥 야생에 있는 풀과 나무 뿌리만으로는 연명을 할 수 없자 목장까지 침입을 해서 가축의 식량까지 먹어치웁니다. 거의 메뚜기야, 메뚜기. 자, 그렇게 되자
호주 전역의 땅이 토끼굴로 뒤집혀 버렸고 나무 뿌리가 없어지면서 나무들이 죽어 숲이 황무지가 되고 사막화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초식 동물이었던 캥거루나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 사는 코알라 등 호주의 토착 동물들의 수가 급감해 버렸고 그 외에도 호주에만 있는 여러 종의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이 되며 토끼가 있는 호주 지역 전체가 황폐화됩니다. 자, 그러자 호주 정부는 토끼가 호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0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3,253km에 달하는 대토끼 방어벽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 울타리 밖의 토끼는 점점점 증식해갔고 울타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1920년대에 들어서자 토끼들이 낡은 울타리를 뚫고 나와서 또다시 호주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 펜스는 무용지물이 돼요. 결국 수억 마리로 늘어난 토끼들로 인해 목장의 연간 피해액만 1억 1,5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280억 정도가 되고 이게 거의 토끼 한 마리당 1달러씩 손해가 나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결국 호주 사람들은 토끼 한 마리당 약 10달러 정도의 현상금을 걸어보기도 하고 군대도 동원을 해서 뭐 폭발물, 독이 든 먹이, 엽총 이런 걸로 토끼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호주의 날씨는 되게 따뜻하잖아요. 눈이 안 오는 곳이잖아. 겨울에도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고 그다지 춥지 않기 때문에 토끼가 1년 내내 번식을 하는 거야. 근데 교미 시간도 상당히 짧아. 한 번 교미를 딱 할 때 짧으면 2초, 정말 길어도 10초 정도 걸리는데 인간이 총을 빵 쏘고 장전을 할 거 아니에요. 장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토끼는 이미 쏘고 저 멀리 튄 거야.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토끼는 점점 골칫거리에서 거의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토끼들의 대우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으니 그때가 바로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고 대공황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대공황이 발생하자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일단 돈이 없으면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여러분들 돈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래. 뭐 먹고 살아? 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사망합니다. 그러지 뭐. 전 세계의 흐름에 따라 호주 역시 대공황을 맞았고 경제가 무너져서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실업자들은 거리로 나앉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호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시 약 7억여 마리의 넘쳐나는 토끼 덕분이었는데 사람들은 굶어 죽을 위기의 대공황에 양도 많은 데다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토끼를 잘 먹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토끼 고기를 먹는 게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2009년 미국의 한 통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1년에 약 22억 마리의 토끼가 도축이 되며 닭이랑 오리 다음으로 많이 도축이 된 게 토끼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골칫거리였던 이 토끼가 식량난을 해결해줄 구세주가 된 건데 문제는 이 대공황이 끝나니까 토끼가 또 골칫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내가 맨날 똑같은 토끼고기만 먹다가 돈이 이제 좀 생겨서 돈가스 먹을 수 있으면 뭐 먹겠어요? 돈가스 먹겠죠. 그런데 1941년 또다시 이 토끼가 위기의 호주를 구해내게 되었으니 때는 바야흐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된 호주는 대공황의 여파로 군사적 예산이 바닥난 상태였고 군량 역시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 부족한 군량 대신 사용된 토끼 통조림이 바로 위기 속 호주를 구해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토끼는 진짜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애초에 24마리를 그래 들여올 수 있어. 들여올 수 있지만 아예 그냥 24마리를 수컷만 데려왔다든지 뭐 아예 암컷만 데려왔다든지 그랬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몇 마리로 시작해서 호주 전체를 뒤덮은 토끼는 호주를 2번이나 먹여 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상황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토끼는 또다시 골칫거리가 됩니다. 아니 무슨 토사 토팽도 아니고 토끼 사냥하고 토끼를 팽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다시 토끼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토끼를 잡으려고 총도 쏴보고 폭탄도 써보고 뭐 군대도 동원해보고 독약도 써보고 대공황 때 엄청 잡아도 먹어보고 군량으로도 써봤는데 안 줄어드는 거야. 수가 잡는 수만큼 증식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호주 정부가 자연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싶어서 토끼를 인간이 사냥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토끼를 사냥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바로 토끼의 천적인 여우를 들여온 겁니다. 여우가 그 전에 1800년대부터 호주에 들어왔었다라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또다시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 아마 이때 대대적으로 호주에 여우를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우가 토끼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가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토끼도 천적이 없는데 여우라고 천적이 있겠습니까? 편하게 넘쳐나는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이번에는 여우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게다가 토끼의 수는 초반에만 잠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진 거였고 전체 개체수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여우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토끼보다는 편하게 그동안 천적 걱정 없이 살던 호주의 토착종들을 잡아먹으면서 새로운 문제거리로 부상하게 된 거예요. 그냥 토끼만 잡아먹었으면 문제가 없지. 근데 토끼 말고 다른 걸 잡아먹으니까 문제죠. 자, 그래서 호주 정부는 당황해서 이번에는 여우의 개체수를 줄여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냥으로 엄청나게 여우를 잡아댔어요. 자, 덕분에 호주는 여우 모피 수출국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해피엔딩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피 수출 1위는 1위고 여전히 여우와 토끼의 수가 넘쳐나니 정부는 또다시 1950년 또 다른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다발성 점액종 병균이라는 RHD의 살포입니다. RHD라는 건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무해하지만 토끼에게는 치사율이 99.8%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균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6억 마리 정도 되는 전체 토끼 수의 약 80%를 박멸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어냅니다. 역시 대단한 과학의 발전입니다. 야, 자연이고 나발이고 여우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해요? 지금 바이러스만 살포하면 토끼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자, 이제 조금만 지나면 토끼 박멸도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치사율이 99.8%라고 했지 치사율이 100%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 거냐면 벼룩이나 모기처럼 토끼의 피를 빨아먹는 곤충들이 토끼의 피를 빨아먹고 다른 토끼에게로 옮겨가서 이 피를 또 빨아먹으면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공유가 되면서 이 토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당시 벼룩이 그렇게 많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토끼한테 붙어서 계속 피를 빨 벼룩이 많지 않고 모기가 좀 많았던 거지. 그래서 모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가는데 문제는 이 모기가 늘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잖아요.
조금 배고픈데 지속적으로 피를 빨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토끼한테 가서 조금 빨고, 요 토끼한테 가서 조금 빨고, 요 토끼한테 가서 조금 빨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다 안 들어간 거야.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살아남은 몇몇 회색 토끼들이 점점점 내성이 생기고 겨우 6년 만에 선천적으로 RHD에 내성을 지닌 돌연변이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해 그 결과 토끼는 다시 2억 마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유일하게 저거 하지만 호주는 포기하지 않아. 호주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1995년 토끼 출혈병이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토끼의 개체수 줄이기를 시도합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바이러스 역시 아주 치명적이어서 2달 만에 1000만 마리의 토끼를 죽이는 성과를 거두어냈고 토끼가 줄면서 여우도 함께 감소하면서 호주의 생태계가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마저 또다시 내성을 가진 토끼들이 태어나면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호주 정부의 회색 토끼 박멸 계획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이 회색 토끼가 가장 많이 번식했을 때 마치 초원을 회색 담요가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이 사건은 그레이 블랭킷, 회색 담요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끼를 불임으로 만드는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해서 토끼 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곧 뭐예요? 아직도 이 토끼와의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호주에 딱 놀러 갔는데 저 멀리 웬 회색 같은 갈색 풀밭이 움직이더래. 그래서 바람에 저게 날리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다 토끼였대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 호주에서는 토끼를 키우다가 자연에 방사하면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처벌받을 수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토끼에 대한 질병 치료제 자체를 제조는 물론 수입까지 싹 다 금지시켜서 사용을 불법화해놨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자기가 개인으로 키우고 있는 토끼여도 병에 걸리면 치료제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아무리 아파도 고쳐줄 생각이 없어. 자, 이렇게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색 토끼 전쟁이 진행 중인데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호주는 의외로 상당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끼 말고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또 있어. 이 전쟁 중인 동물이 한 마리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이 귀여운 토끼 다음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물은 역시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역시 원래 호주에서 살던 동물이 아니었어요. 17세기쯤 유럽인들이 호주로 이주해 오면서 함께 넘어오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한 10년에서 20년쯤 고양이를 키우다가 점점 버려지거나 길을 잃는 고양이들이 많아졌고 이 고양이들이 야생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냥 야생 길고양이, 들고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간접적으로 풀과 나무 뿌리를 먹으면서 이 호주를 사막화시켜 토착종을 없앴다면 고양이들은 직접적인 사냥을 통해 토착종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호주의 고양이들은 매일 호주 전역에서 야생조류 100만 마리 그리고 파충류 170만 마리를 죽이고 있고 매년 6억 5천만 마리 정도의 파충류와 3억 8천만 마리의 조류가 고양이에게 사냥당해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 새,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등을
포함해서 8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길고양이의 생태계 위협을 우려하여 고양이 한 마리당 또 약 10달러 정도의 포상금을 벌기도 하고 고양이 프리존을 만들어서 야생동물을 보호 격리시키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2015년 호주에서 2020년까지 길고양이 200만 마리를 독이 든 소시지를 뿌려서 살처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 200만 마리가 고양이가 무슨 죄야? 너무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호주에 있는 길고양이가 약 600만 마리에 육박하는데 이 고양이들을 전부 다 잡아서 평화롭게 중성화시켜서 다시 풀어준다는 건 비용 면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동물 보호하는 곳에서는 아니 도대체 고양이가 무슨 죄냐, 동물과 자연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호주에서 그런 짓을 해도 되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호주에서는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고양이들이 호주의 토착종을 다 죽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200년이 조금 넘은 외래종인 고양이를 3,500년 전에 들여온 외래종이 개체수를 줄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딩고입니다. 딩고는 호주 최초의 외래종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개예요. 야생 들개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최근에는 딩고가 그냥 들개가 아니라 호주의 고유종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아무리 외래종이라고 한다지만 1000년 이상을 지리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가축화되지 않고 다른 개들이랑 다른 종이랑 섞이지도 않았으니까 아예 그냥 딩고라는 다른 종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딩고는 어디서 수입한 겁니까? 원주민들이, 여기 호주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른 데에서 들여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들여와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3,500년, 정확하게 3,500년도 아니에요. 약 3,500년에서 5,000년 전에 들여왔어요. 자, 어쨌든 하지만 생긴 거는 개랑 아주 흡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개들보다는 송곳니가 더 크고 튼튼해서 야생에서 사냥이 가능하고 사람이 키우는 양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188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 농민들은 농장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딩고 펜스 혹은 독 펜스라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대토끼 방어벽인 3000km보다 훨씬 긴 5614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울타리예요. 딩고 펜스가. 호주인들은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울타리부터 치고 보나 봅니다. 자, 어쨌든 호주인들은 분명 딩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고 골칫거리로 취급을 했는데 야생 고양이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걸 딩고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딩고가 사냥을 많이 당하기도 했고 울타리로 인해서 호주 전체에 변화를 주진 못했지만 2015년에는 울타리 밖에 있는 먹이가 10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고양이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토착종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딩고랑 관련해서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호주에 있었는데 1980년 호주 울룰루에 캠핑을 떠난 체인벌린 가족은 당시 2살 된 딸아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종된 아이를 두고 부모는 딩고가 물어간 거다 라는 주장을 했고 검찰 측은 부모가 살인을 저지르고 딩고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이후로 피가 묻은 멀쩡한 아이 옷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딩고가 물어갔으면 옷이 찢어져야지 어떻게 멀쩡한 옷이 발견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의 차에서 아이의 혈흔과 가위가 발견되면서 부부가 가위로 아이의 목을 찔러 죽인 뒤에
딩고에게 물려간 것처럼 꾸민 거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부모가 죽인 거구만 라고 생각했죠. 다들. 부모가 죽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부가 아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이 아이의 엄마는 딸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부모 같으면 막 울고 불고 제발 딸아이를 찾아달라고,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 딩고한테 물려갔으니까 제발 딩고 서식지를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가 어떻게 되었든 다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지? 저건 분명 아이의 부모가 죽인 거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당시 딩고가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라는 점을 들어서 판결 결과 아이의 엄마는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고 아이의 아빠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독실한 신자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인데, 이 아자리아라는 이름이 뭐 어디 아랍어인가 뭐 다른 뜻으로 제물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미친 부부가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에요. 이름도 잘못 지어놨고 뭐 엄마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 같고 혈흔이 묻은 옷도 발견이 됐고 가위도 나왔고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있은 지 6년 뒤 캠핑장 근처 깊은 골짜기에서 딩고의 굴이 발견이 됐는데, 이 딩고의 굴에 실종됐던 아이의 옷이 발견됐어요. 그렇게 상황이 반전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딩고에게 물려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실험을 했는데, 딩고가 10살 미만의 아이라면 충분히 먼저 공격해서 죽일 수 있다라는 것도 입증이 됐고, 피 묻은 옷이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딩고가 봉지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봉지를 찢지 않고 고기만 꺼낼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의 옷이 찢어지지 않게 충분히 딩고가 아이를 몰고 갔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거죠. 상인지 하인지 어떤 옷이 어떤 혈흔이 어떻게 묻어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험 결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아이의 엄마는 석방이 되었고 유죄 판결은 폐기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은 지 32년 만인 2012년 검찰은 아이의 죽음이 100% 딩고의 소행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딩고 한 마리로 인해서 2살 된 어린아이는 죽었고 아이의 엄마는 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부부는 이혼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호주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인 토끼와 고양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보너스로 과거 호주인들이 치렀던, 지금은 끝이 난 또 다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